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제한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다 위성 비례정당 출연과 처음으로 시행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유권자들의 혼란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못한 채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4.15 총선의 충청권 선거를 지휘할 야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충청권역 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 김병준 중부권역 선대위원장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대전, 세종, 충남의 현안을 점검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각 당의 전략을 들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의 공약이나 각 당의 정책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유권자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4.15 총선에서 꼭 다뤄져야 할 지역 의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야 선대위원장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충청권역 선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래통합당 김병준 중부권역 선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굉장히 바쁘시죠? 이제 선거운동 예. 야전사령관으로서 정말 예. 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먼저 지금 선거운동 지휘하랴 또 본인 선거운동 하랴 또 전체적으로 지휘하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 저희 지역 선거가 더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충남, 충북, 세종시를 몇 군데 돌아서 우리 후보들과 의견을 나누고 좀 격려를 했습니다. 네. 예. 김병준 예. 위원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네. 제 선거가 급하죠. 제 선거가 급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충남, 충북, 대전에도 신경을 쓰고 그저께도 대전 의원들하고 같이 그 서해 수호의 날 전에 현충원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또 의견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코로나19 사태예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지금 국내에 어떻게 보면 총선이 실종됐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코로나가 굉장히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 것인데 이른바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여에 유리할지 야에 유리할지 저로서도 사실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병석 위원장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도 극복을 했었습니다. 이제 힘내시고 우리 단합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국민들의 불편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프랑스 대통령이나 캐나다 총리 같은 분들도 직접 전화를 해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 세계는 한국이 이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가장 모범국이라고 하고 따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대책에 대한 감염병 대책, 그리고 그에 올 경제 대책, 그리고 이번 코로나 이후에 사회 문화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이것을 함께 준비해야 되는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병석 위원장께서는 처음에 조금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최근에 이제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이제 급격히 발생하는 사태를 봤을 때
이만하면은 뭐 잘 대응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처음부터 잘했으면은 대만이나 홍콩처럼 아예 이런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주 상대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보는 부분. 우선 예, 코로나 어떻습니까? 문제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뭐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국민들 또 유권자들 찾아가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뭐 찾아가서 이야기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선거 자체가 힘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 문제가 정부의 지금 경제 실정이 심각한데 이 경제 실정이라든가 외교 안보에서 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다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실종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 문제 그 자체만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범 국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우수한 방역 체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 우리 국가가 방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의료진들의 봉사 정신이라든가 전문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고 또 어디 가서도 이제 우리가 뭐 손 세정제 같은 거 쉽게 그냥 어디가 널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스스로 격리하면서 또 심지어 재택근무까지 그렇게 서로들 장려해 가면서 아주 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 이런 것이지 정부는 오히려 실수를 연거푸해 왔다.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설정을 못하고 또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도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늦게 하고 입국 제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자꾸 정부의 그 어떤 잘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 우리 한국이 모범 국가로 간 것은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합됐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수준 높은 우리 시민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이것이 어울려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난국에 있어서 좀 그 국익과 이 당리당략을 좀 구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절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이죠. 제가 제1야당의 정책의장을 할 때 MB 정부 초기에 그 제2 IMF의 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긴급하게 1천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140조의 긴급 자금 지급 보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고 협상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일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가서 전국 세계 최초로 지급 보증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나를 비판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국난 극복에 초당적으로 기여했던 기록을 남길 것이다.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IMF나 2008년에 금융위기를 화폐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야말로 메르켈 총리의 말따나 2차 대전 이후의 최고의 국난인데 이때일수록 정부의 책임은 나중에 묻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이 희망을 갖는다. 당연히 이제 초당적인 협력이고 이건 초당적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정부가 이제 초기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특히 아직도 보면은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이제 개서만 자꾸 개척만 만들고 오히려 질병본부장이라든가 전문가들 딱 세워서 그야말로 이 미국의 9.11 사태 때 뉴욕의 그 소방서장이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하듯이 딱 치고 가면 되는데 공연히 무슨 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야당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래서 어떤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네. 저희들이 협력할 거 다 하고요. 그리고 또 미숙한 부분은 잘 적어놨다가 예.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챙겨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네. 서로 간에 뭐 네. 시각 차이는 있지만 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뭐 잘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선거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이제 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례 이제 정당 이제 위성 정당이죠. 비례대표 위성 정당 부분인데 지금 비례대표 위성 정당 때문에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정치 혐오증을 좀 예. 부추기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금 고민스러운 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이번에는 우리 김 위원장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하면 이게 뭐 예. 정말 정치 냉소를 부추기고요. 이럴 것 같은 비례대표제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비례대표 제도라는 건 정말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 일반 선거로서 확보할 수 없는 전문성도 확보하고 그 일반 선거에서 빠지는 어떤 대표성도 이렇게 좀 챙기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오히려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시각이 너무 커져 가지고 정말 비례대표 제도를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선거 후에는 반드시 이 제도를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겨야 된다고 보는데 참 제가 답답한 것은 제도를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민심에 반하거나 아니면 현실 정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것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정치 아마추어죠. 당연히 억지로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야당은 다른 방법을 취하게 돼 있고 야당이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면 여당도 또 그런 방법을 취하게 돼 있는 게 그게 현실인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제도만 억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결국 우리 정치의 냉소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야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죠. 연동형 비례집회의 원뜻은 표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라.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즉 대표성과 비례성을 제대로 살리자. 그리고 다른 소수 정당은 득표한 만큼 그 의석을 못 가져가니 그 소수 정당의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도록 소수 정당의 취임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죠. 우리는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교통 신호는 최소한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주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이 지지율 30%밖에 안 되는 정당이 과반에 가까운 또는 과반을 넘기는 의석을 가져갈 때 그것을 용인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 정도가 아닌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거가 끝나면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선거법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죠.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이죠, 진짜로. 비례대표 문제를 아까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표를 방지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에 보면은 저희들 당이야말로 최대 피해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정당 아닙니까? 서울 시내 같은 데도 서울마다도 지방의석의 25% 정도 득표하고도 서울 시내 전체 의석의 지방의석의 한 석밖에 확보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연동을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좀 합리적인 대화를 이끌면 충분히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이 국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복잡한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둬가지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명백하게 제2여당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그 군소정당들이 사실상 말하자면 여권에 가까운 그런 정당들이 전부 연합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런 걸 추진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게 추진되니까 저희들로서는 또 할 수밖에 없고 하고 나니까 또 알겠습니다. 여당이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치 현실을 가려서 미리 좀 제대로 협상을 하고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했으면 될 일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제가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 있었는데요. 이제 쭉 참여를 했었는데 협상에 응하지를 않으셨어요. 참석도 안 하시고 협상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난처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국회 20대 국회 4년 동안에 8천여 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야당이 반대를 해도 예.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다음에 일단 미루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합리적인 안을 내놓든가 이렇게 해야죠. 예, 요 문제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메인 주제는 아니고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인데 제 솔직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쪽도 특별히 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고 민망한 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좀 다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우리 지역 화훼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위한 지원 방안인지 듣고 싶어요. 충남이 자동차 산업 비중이 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산이나 서산 쪽에서 자동차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제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더 위축된다고 걱정인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협조라든가 지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국가적인 경제도 위기지만 특히 우리 지역 경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경제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병석 위원님 이제 얘기 들어볼까요? 예, 이제 이게 이번 사태가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소비, 투자, 생산, 실물 경제, 금융 모두가 통틀어진 그야말로 미중의 사태를 맞는 것이고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우선 두 번 대책을 발표를 하셨죠. 대통령께서 직접 비상경제본부장을 맡으셔가지고 이 피해 업종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지원을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100조 정도를 풀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긴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합쳐서 한 2조 정도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대전도 보니까 생계형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생계자금으로 70억인가요? 700억, 700억 하고 대전 전체로는 한 4,600억 정도로 해서 이제 밤을 새워서 이 시의회가 통과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선 급한 분들, 당장 비정규직, 그다음에 시간 강사, 이 파트타임이라는 분들, 학원, 택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위기를 넘길 수 있게 지원하면서 이 기업도 버틸 수 있는 힘,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제도, 이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맞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노사정,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통합당에서 나름대로의 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이제 바로는 우리 박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지원이라든가 보호가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지원하고 보호해야 될 부분 보호하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제 야당도 뭐 다 전부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더 어려운 이유가 워낙이 지금 그 어떤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거의 동력을 상당히 잃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덮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청와대에다 경제 워룸을 설치해라. 이제 대통령이 설치하신 거죠, 일종의.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으로 우리의 산업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하여튼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라.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금 굉장히 위기 구조인데 이럴 때는 사람으로 치면은 몸이 이제 중병이 들었는데 그 위에 또 뭐가 덮쳤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정말 심장에다가 칼을 꽂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집도의가 필요하듯이 우리 경제를 제대로 손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써라. 지금 현재의 제가 청와대의 경제참모나 지금 현재의 경제 강요들로서는 이 위기를 못 뚫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다 잘 아는 분인데 이 정도의 어떤 담력과 그다음에 그 배짱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이런 분이 좀 우리 경제의 컨트롤 타워, 대통령이 경제에서는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요 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맡기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 지금. 네,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중앙선거대책위나 정세균 총리, 이해찬 대표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세 가지다.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속도전이다. 당장 숨 넘어가는 이 생계형 그리고 어려운 기업을 자영업자를 살려야 된다. 즉 신속한 집행이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루는 금융 관계자들 그리고 이 공직자들에게 대해서 면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주는 특별 조치를 해라. 감사원도 발표하고 총리도 발표해라. 그리고 그것을 여야가 제도로 만들어서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를 저지른 분은 용납하지만 해줄 것을 안 해준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하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지금 여야를 초월해서 비상경제 시국인 만큼 함께 뜻을 모은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긴급 생계 지원비라든지 또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기본 재난소득 같은 경우는 과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전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명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이죠. 저는 그 대책과 관련해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소득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는 기본소득 문제로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섞어 쓰지 말고 이번에는 오히려 차라리 재난구호라는 그 이름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여기다가 기본소득 제도를 끌고 와가지고 그 이름을 기어이 붙여가지고 마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도입될 것처럼 그런 그 말하자면 위험성을 내포하는 정책을 쓰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구호 대책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재난 구호라든가 이렇게 쓰고 기본소득 문제는 정말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단순히 기본소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서 앞으로 소득이 참 수입이 어느 정도 재정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그 말을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봤을 때는 예.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시는 이것은요. 거죠? 그래서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예?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지 지원받을 사람들이 더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럼 물론 선별 비용은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선별 비용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점에서 봐서 선별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예. 예, 긴급 재난 뭐 지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까요? 예, 이것은 이제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선별해서 꼭 필요한 분에게 더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선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하게 되면 그야말로 급한 사람의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돈 1억 2천만 원 연봉 이하에는 다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어른들은 1,500불씩 다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1인당 한 200만 원 가까이 지급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시급성, 중대성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이죠. 긴급 자금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네. 일정 수준에서 이건 명백히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계층은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서라도 됩니다. 하면은 벌써 그건 기본소득의 취지에서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그 말을 쓰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소득 기준을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년도에 어떤 그 실적을 잡든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는 방법 그것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소상공인과 영세 이제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최저임금이 한 상당히 30% 가까이 2년 동안 이제 오르고 또 그런 부분들과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렇습니다. 더 이제 심각해진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일각입니다. 이거는 일각에서는 좀 뭐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이 소상공인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은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줄이거나 뭐 완화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 이미 권리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 도입할 때 잘해야 되는데 도입 자체가 지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어느 국가 없이 보면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노동시간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원래 생계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는데 서울 종로의 생계비와 다른 저 시골에 있어의 생계비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제한 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효과는 못 거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면요. 자영업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그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이 선행되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영업자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지금 이런 것을 실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레드오션인데 그 레드오션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더 준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당연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OECD 수준의 평균 수준의 자영업자 수를 줄여주는 여러 경제정책을 하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맞추질 않고 한국적 현실을 무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조금씩 우리가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비단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 각계가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요. 이 패턴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가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번 제도가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많은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에 같이 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이미 이제 올해 한 2.87%가 올라서 많이 역대 세 번째로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분명히 최저임금도 좀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은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의 여건이 어떠냐 또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큰 추세는 그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죠. 정부가 아까 제가 정말 우리 경제의 심장에다가 칼을 찌를 정도의 메스를 가할 정도의 강한 어떤 전문성과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이미 정부 들었을 때 이걸 걱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뭘 걱정했었어야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고소비 사회가 아닌 저소비 사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소비 사회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실제로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소비 사회로 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니까 지금 정부가 더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불가예측적입니다. 지금 진짜 저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소위 그 가상적인 시나리오, 그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을 짤 만한 그런 용기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대통령께 정말로 제가 호소하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의 가장 큰 과제가 혁신도시입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은 균특법이라고 하죠. 줄여서 통과가 됐는데 혁신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혁신도시 지정이 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각 당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어느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남은 내포를 중심으로 한다는 계획이고 대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인 걸로 들었는데 그런데 충남이 훨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전보다 충남이 혁신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네, 박병석 위원장님. 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이제 기본 요건은 됐습니다. 균특법이 통과된 건 정말 뭐 여야 모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지금 어떤 전략과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지요? 예, 그 균특법, 국가균형발전법을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언론과 우리 여론은 과연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해낸 겁니다. 근데 이번 균특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법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신청할 것이고요. 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 인재를 대전 공공기관이 17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해마다 600명 내지 900명 뽑게 하는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것처럼 이번 혁신도시의 지정은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니까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뭐 유감스럽게도 우리 미통당의 영남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실이 있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예. 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그 말씀하셨듯이 통합당의 TK 의원들이 이게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대전 충남 쪽에 공공기관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 오히려 좀 손해보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반대를 좀 했어요. 이제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나 그 지역 민심이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혹시 그쪽으로 올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 제로섬 게임으로 보면 안 된다. 결국은 전체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서 서로가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충남이나 대전에 온다고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박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법의 개정의 취지가 사실은 이거 하자는 거지 무슨 뒤에 다시 조건을 달아서 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통과시킬 때 자체에 이미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로 규모로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예, 대전 충남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받도록 할 것이고요. 예, 특히 뭐 대전이 누락된다는데 그건 제가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금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15년 만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00개 내지 150개를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떤 규모가 큰 좋은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 지역이 모든 역량을 동원한 파워 게임을 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진 의원들 그리고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우리 총선에 여당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시면 우리 대전 충청에 좋은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여당 의원도 역시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이 야당 의원들도 당연히 앞장서서 지금 혁신도시 문제라는 데 이런 데서 최전선에서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이번 선거가 지나면은 아마 전국의 주도권은 거의 이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면서 야당이 오히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래서 야당 의원도 많이 당선되게 좀 빌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충청권에 이제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가 생기면 혹시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세종시에 혹시 동력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나름대로 저는 그 특별자치의 그 위상에 맞는 어떤 그 대폭적인 자치권의 확대라든가 또 규제권의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또 산업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침 이제 세종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관련해서 또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네,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대 총선 때부터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충청도 사람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그런 정말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하는 그런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가 세종갑과 세종을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세종시는 안 그래도 신도시 중심인데 거기다 선거구까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세종시를 저희가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행정수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수도도 아니고 복합도시도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김병준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지역구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세종시하고는 뭐 두 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분이신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선거구가 나눠지면은 불균형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종시가 남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선거구가 되니까 국회의원 되신 분만 해도 자꾸 남쪽 이야기를 더 많이 거들게 됩니다. 표가 그쪽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눠져 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니까 북쪽이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 내 균형 발전에는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고 했는데 행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아직까지 국회 분원도 청와대 제2청사도 없고 국회나 청와대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도 좀 더 왔으면 하는 부처나 행정기관이 더 있고요. 그러면서 복합도시는 더더욱 아닌 그래서 복합도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 문화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자꾸 대전 쪽의 인구가 흡수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대전 쪽 인구가 이렇게 따라오지만
뒤집어 보면은 대전의 베드타운화 돼가는. 그래서 세종시로의 독자적인 그 위상이 자꾸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네. 박 의원님. 이제 행복도시가 지금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지 못하게 된 이유에는 사실은 지금의 야당의 책임이 크죠.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대로 왔다면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갑자기 행복도시를 중단하고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큰 논란과 국력 낭비를 했고 그것에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대로 됐다면 좀 세종시는 훨씬 좋은 도시가 됐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명실상부한 행복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뿐 입법부와 사법부를 함께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국회 의사당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 그 이해찬 당대표와 제가 지금 공동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특히 행정부처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쟁송의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행정법원도 좀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세종 유치에 대해서는 좀 야당이 좀 협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19년도에 기본 설계비를 10억 세워놨어요. 근데 야당이 동의해서 못 썼습니다. 빨리 그것이 설계에 들어가야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작년에 11월 달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옮기려면 다 옮기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가 있는 한 안 되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지 말자 소리가 아니냐. 우선 국회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정부 부처가 내려온 11개 부처에 관해서는 위원회를 옮기자 하는 안을 내놨는데 제가 보면 굉장히 타당은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옮겨야 되는 것이지 1년에 이 33만 번의 출장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급 출장비가 330억입니다. 혹시 길과장이나 카국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과장들은 길에서 시간 다 소비하고 국장들은 대면 결정을 못하니까 카톡으로 지시한다. 이 행정의 품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국회에 11개 상임위원회도 우선 옮길 수 있도록 좀 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좀. 이건 저는 제가 듣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지금 옮기는 데 있어서는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그 이견들이 있는 거예요. 여당의 의견 없습니다. 여당이 똘똘 뭉쳐서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밀어붙이는데 왜 이걸 못 밀어붙이겠습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밀어붙일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역량이라면은 이건 뭐 야당이 반대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지역 현안이 있고 지역의 의석이 있고 다 있는데 충남 쪽에 이해관계가 다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충청권 의원들은 하자고 그래요. 근데 미통당의 수도권과 특히 영남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충청권 의원 플러스 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버리면은 절대 다수인데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설계비 정도를 반영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적극적인 액션이 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라든가 이런 때에 그 혼선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는 다 지금 세종시를 제대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지금 세종시에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제가 궁금하기도 한데 국회 세종의사당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야당이 동의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요. 그거 밀어붙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밀어붙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정도 성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지난 이번 국회 4년 동안에 8천여 개의 법이 통과됐는데요. 이게 동의 없이 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했던 유치원 3법을 비롯해서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여야의 60%가 찬성해서 올린 법이에요. 60%가 찬성해서 올리는 법도 30%가 반대를 하는데 저렇게 몸싸움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다시 동물국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진작 안 된다 그러는데
기본 설계비를 써야 다음 돈을 주는 거죠. 기본 설계비를 사용을 못하게 막으면서 어떻게 다음 공사에 비용을 주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여당이 확실한 다수 의석을 정하면 세종 국회의회가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수 의석 안 정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이게요. 바랍니다. 예. 협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 먹으면은 여당이 마음 먹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대조 당연히 지금 말하자면 충청권의 자유한국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다 협조하고 게다가 이제 그 인근 일대의 의원들도 다 협조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이견은 없는데 그게 과연 이제 어느 쪽에 좀 원인이 있느냐, 막 이런 데 서로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고, 예, 다른 주제 좀 얘기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이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충청 도민들 가운데서 충청 홀더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앙 인사에서 보면은 지금 장차관도 보면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이제 뭐 호남이라든지 또 부산 경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청이 좀 홀대받은 게 아니냐. 오해일 수도 모르겠지만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빅3가 다 충청도예요. 여당의 당대표, 여당의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핵심 요소가 다 충청권인데 어떻게 인사의 홀대를 받았다 그럽니까? 이번에도 차관 인사하는데 4명 중에 2명이 충청권 아닙니까? 다만 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생겼냐? 충청권에 그런 정치적 중심 세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을 시키려면 국장급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못했던 것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 요직을 우리 충청권이 점유하고 있는데 홀대를 받았다. 동의할 수 없고요. 예산 문제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중요한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있었던 예타면제 사업 트램이 우선이죠. 2,300억 가수원부터 서대역까지 가지 않겠다는 것을 연결하면서 8천억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으로부터 11번의 예산 감사표를 받았어요. 또 제가 제주도민 명예 강원도민입니다. 그는 의회의 결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도민 대우를 해줘요. 왜 제가 명예도민을 강원도민, 제주도민이 됐느냐. 예산 지원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준 거예요. 네. 다른 시도도 지원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예산을 안 가져왔겠습니까? 관념적으로 자꾸 예.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더 분발하는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네. 충청 홀대로는 한마디로 오해다. 네. 그리고 정치의 중심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심 세력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일이 제가 뭐 얼마가 더 왔고 덜 왔고 이런 걸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의 인사만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거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서실장, 당대표,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대로 말하자면 정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따져보면은 아마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정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또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저희가 뭐 이런 특별한 것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고요. 예. 네.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이번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또 어떻게 자신하실 것인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이번에는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들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른다고 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 사태가 아니었으면 정부의 경제 실정이나 외교 안보 실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께 그 실상을 좀 말씀드리면서 덕폐 활동을 좀 하고 할 텐데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다 덮여버렸어요. 특히 경제 문제는 저도 경제 정책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이 지금 덮여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지금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 할 말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뭐. 네. 예. 뭐 딴 말씀 드리겠습니까? 지금 저희 당이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또 이 폐를 끼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나 지금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된 정책이 일방적으로 거의 독주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일단 견제를 해주고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 제가 봐서는 앞서서 지방분권과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공안 권력을 강화하면서 가려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또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경향성을 띠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 저희 당에 대한 따가운 그 말씀은 선거 후에 매섭게 해주시고 지금 일단은 이 정부의 그 지금 독주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 의원님도 판세 좀 얘기해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치러지는 국회는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 구성되는 최초의 국회입니다. 이번 국회는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국회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장님께서 그 이제 선거 끝나면 레임덕으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은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중에도 장수는 바꾸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는 나룻배의 뱃사공을 교체하지 않습니다. 정국 안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당에게 안정된 의석을 주셔야만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도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정국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여당 민주당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판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가 27석인데요. 그런데 15대 12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세종이 하나 늘기 때문에 28석이 되죠. 28석. 지금 있는 의석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몇 석만 좀 보탰으면 플러스 알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요. 늘 마음속에 그 민심은 바다와 같고 정치는 그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민심은 항상 정치인을 순항시키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제 가슴속에 담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예. 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어느 당을 찍든지 관계없이 꼭 투표를 해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가운데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세계 최대의 몽골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 한 사람의 꿈이 모여 만인의 꿈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선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꼭 투표에 참여해야겠죠. 저희 TJB에서는 4월 3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후보자 연설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정책이나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며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